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격주로 만나서 더 반가운 일터연구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적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 너무나 당연한 권리지만 아직 우리 노동 현실을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울산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 민낯을 가감없이 들여다보고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이승우의 일터 연구소. 네, 오늘도 든든한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잘 또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산재 이후 사측과 고용노동부의 대처가 미흡한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문제점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도 산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최근까지 산재 현황, 우리 이승우 소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작년 산재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접수 처리된 숫자는 517건이고요. 신청 건수는 2020년 기준 653건입니다. 전체 산재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질병 산재인데 네. 조선업 특성상 작업 현장에서 소음 발생이 작기 때문에 난청이 61%, 또 이제 제조업의 고질 산재인 근골격계 질환이 36%입니다. 그렇군요. 난청 굉장히 많네요. 네, 난청이 산재로 인정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난청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산재로 인정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문제는 산재로 인해 숨진 노동자들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974년 창업 이래에 40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2020년 5월 20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가 그 청와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그 회견문을 경향신문 보도가 나와 있는데 창사 이래 46년 동안 46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5월 21일 467번째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네.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이야기죠, 이게 네. 바로.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다뤘던 올해 2월 5일 오전 9시경에 대조립 1공장에서 자동 중접을 하던 노동자가 네. 이동하던 철판에 이제 깔려서 압사당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로 사망한 노동자가 468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매년 10명씩은 목숨을 잃고 계시는 거네요. 네, 정말 매년 10명씩 목숨을 잃는다는 게 네. 너무 당연시되다시피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2월 20일 국회 환노위에서는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네. 해당 문제로 출석한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는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분석해 보니 안전하지 않은 작업자, 즉 노동자 행동에 의해서 잘 일어났다고 답변했는데 외부의 시각에서 도대체 본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가족 또 친구, 동료가 일하는 그 작업장에 안전에 대한 불신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은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안타깝고. 현장에서 이 산재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이승우 소장님께서 제보자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요. 네. 현장에 계셨던 당시 산재 현장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셔서 여러 내용을 좀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제보자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빡빡한 공정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팀장의 지시하에 급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네. 표준 작업 지침서가 존재하긴 하지만 표준대로 지키면서 일을 하게 되면 공정 일정을 맞추기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공정 계획을 세울 때 아워 측정, 그러니까 그 시간 일할 측정 수 기준, 있는, 네. 시간 측정 기준은 준비 시간, 또 화장실, 스트레칭, 작업 시장 이게 표준이지만 실제 작업에서 소요된 시간만 배정하기에 현장의 팀장들은 작업자들에게 압박을 넣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쵸. 계속 일을 하라고요. 네. 준비하고 뭐 화장실 가고 스트레칭할 그런 여유가 없죠. 없는 그냥 거죠. 계속 용접하고 네. 일해야 하는 거죠. 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다해가면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네. 물론 모든 사업장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작업 시장에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안전에 대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그럴 합니다. 수밖에 없겠죠. 네. 또 이제 안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제시할 때에는 바로 다음 날 계약 해지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라고 합니다. 건의를 하게 되면 네. 그냥 계약 해지를 해버리는 네, 거예요. 지금처럼 또 중공업이 좀 어려운 시기가 흘러가는 만큼 네. 이제 납기라든지 공정에 대한 그 리드 타임 감축은 사실 굉장히 많은 압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청취자분들과 많은 시민들이 조금 공감대를 좀 형성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산재를 당하면은 사측에서 제대로 좀 대응을 해준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다고요. 네, 여쭤봤습니다. 그 사내 119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을 시에는 이후 산재 신청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산재 발생 시 현장에서 쓰는 이동수단 포터 이게 그 진차죠. 네.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다친 것이 아닌 다른 데서 다쳤다고 하고 산재 은폐를 시도하기도 한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사내 119 이용률이 높지만 비정규직 직원들은 개인 차량 이동이 많습니다. 이후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면 목격자 증언, 회사 소견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크게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네요. 스스로. 네네. 또 심지어 네. 산재 사고 이후 회사 측의 재발 방지 대책 또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다반사이며 비용이 들어가는 개선안보다는 보여주기식 면피하기 급급한 개선안을 채택함으로써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제보자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근데 현대중공업에서 고용부의 지원을 받아서 산재 후에 작업 중지 중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안전관리 교육이 아닌 직업 교육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희가 저번 주에 다뤘던 그 산재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의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저희 2월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무 향상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계신 노동자가요. 과정의 내용이 창의적 사고와 개선 제안, 현장 불량 개선을 위한 품질 마인드 향상 교육 등의 교육을 일주일 동안 받았다고 합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계신 노동자들이요. 네, 창의적 사고 네. 이런 거를 배웠어요. 네. 이런 주제로 교육 내용을 조금 들으면 그게 뭐 산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문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왜 이런 그 품질 개선 또는 이제 창의적 사고의 교육이 과연 산재 현장에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은 들었습니다. 심지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욕을 좀 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의문을 좀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교육을 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반응이었다고 하나요? 현장의 사고 발생 원인은 현장 작업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현장 네. 작업자들은 직업 교육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 대책은 과장급들 이상이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잘 모르는 관리자들이 세우는 대책안들이 과연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좀 든다고 하는데요. 그러네요. 네. 회사가 진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려면 고용부의 지원을 받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닌 작업자들에게 개선안과 대책안을 함께 논의해 그러네요.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네. 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후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작업이 재개되면 이전까지 밀린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작업 공정과 많은 수의 인력이 투입이 되며 다시 또 안전사고가 재발될 수 있을 거라 보인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현장 작업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작업 재개가 되면 잔업 특근 많이 하겠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대중공업의 현명한 대처를 바란다고 제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고가 날수록 또 위험은 더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물량 그동안 멈춰있던 조업이 다시 재개가 되면 또 심지어 그 기간에 맞춰갖고 또 이 납품 기간에 맞춰서 물량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하면은 야근에도 해야 되고 이제 잔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네. 위험도는 더 높아지고 높아집니다. 집중도는 떨어지고. 떨어지고. 근데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부분 작업 중지에 대해서 일부 해제했어요. 타이밍이 굉장히 묘한데요. 네. 오늘 3월 3일 날짜로 산업재해보건법 55조 1항 중대재해 발생한 현대중공업 대조립 1, 2, 3공장 중에 곡중조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은 작업 중단이 해제되었습니다. 중공업은 사실 자동차 생산 라인처럼 그 라인 생산 방식이 아니라 모듈화 되었기 때문에 구분구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작업 중지에 대해서 크게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임팩트가 발생하지 않지만 빠르게 해제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가 합의가 있었다고 외부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작업 중지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 좀 궁금하고요. 네. 사실상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많이 겪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제 일터와 네. 그다음에 제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성찰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일터연구소라는 코너를 맡으면서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생기고 제가 네. 하는 일이 과연 이 노동자에 대한 권익이나 아니면 노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식당 가서 일이나 할까라는 생각, 그냥 아니면은 다른 진짜? 일을 할까라는 좀 고민을 하면서 이 제보해주신 분과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과연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쌓여가서 사실 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질문이 좀 마땅치는 않겠지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과 또 산재 예방 관련 교육이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보하신 산재 사고자의 동료분의 자료를 보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네. 중단된 작업장 노동자들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받아 있는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리면 불량 개선을 위한 품질 마인드 향상 과정, 창의적 사고와 개선 제한 실습 과정. 두 개는 이제 재직자 교육으로 있는데 사망 사고가 난 산재 현장에 과연 불량률과 품질 교육의 창의적인 사고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차라리 자극적이더라도 산재 현장의 사고 사례들과 또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를 들면 위험물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안전 교육과 현장에 대한 생산들이 많이 위험하다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사고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는 이제 사망 또는 사고 현장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그 경각심을 불러오게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고요. 작년 산안법으로 산재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업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 네.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라 안전인식이 소홀하고 관리가 미비하다고 이야기했으니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이 사업주도 듭니다. 노동자만 네. 교육받는 게 아니라 네.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죠. 알아야지 또 조치를 취할 수 있죠. 노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루틴하게 일상에 돌아가면 정기적으로 이 산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좀 환기시키는 교육 과정 또는 인식 개선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을 잠시 멈추더라도 노동자와 사측을 산재에 대한 예방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끓는 물 속 개구리처럼 충분한 산재 교육이 없다면 노동자들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산재로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제대로 된 예방 교육인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제보자 분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과연 우리 이 교육이 제대로 된 예방이 교육인지도 의문도 들고 그렇죠. 또 개선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 중심의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시급할 것 같아요. 가장 시급하죠. 네. 왜냐하면은 사람은 가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업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네. 노동자의 실수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선 노동자도 또 사측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교육과 작업 현장 개선을 같이 조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과 작업 현장 개선을 중요하게 이제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상의 루틴하여 깜빡깜빡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루틴 속에 안전을 심어주는 방향을 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작업 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작업 현장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까 당사자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참여형 작업 현장 개선을 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장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제일 잘하는 노동자가 자기의 작업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약간 정리하고 지원 사업들을 편성하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편리와 편의를 위해서 안전규칙이 생략한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네. 안전과 노동 환경에 동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사실 현장 개선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 개선 사업에 당사자가 빠져 있는 게 문제였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여형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안전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또 동시에 좀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진행 방식은 그 많은 사례로 나와 있는데 다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참여형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장 근무자가 참여하여 이제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워크숍을 한번 진행을 하는데요. 네. 워크숍은 그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한 대책 제안형 점검표 만들고 현지 그 다른 우수 사례들을 조금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룹 토의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업장들의 좋은 점, 개선할 점을 논의하고 사업장에서 시행할 단기 환경 개선 사업 계획과 장기 환경 개선 사업을 수립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부분들이 교육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워크숍을 진행을 하니까 또 이때 도출된 단기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바로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네. 그 단기 개선 과제를 시행할 수 있게 해서 노동자가 직접 우리가 그 만들어서 환경 개선 사업을 했다. 그다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을 우리가 실천했다라는 것들을 시행할 수 있게 하면서 또 이제 평가를 진행하며 다시 또 이제 장기적인 그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때 아까 사측 관리자의 입장인데요. 이때 참여하는 분도 안전보건 관리자가 이 역량 강화 또는 이 워크숍 컨설팅에 참여해서 같이 이 프로그램들 진행하면서 네. 이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입니다. 작업 환경과 산재 예방에 당사자가 빠져 있다면 다시 발생하는 산재도 서로 책임 돌리기에 극복할 거기 때문에 참여자 중심의 산재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소장님 아까 노동 환경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또 답답한 감정을 표현하셨잖아요. 이 네. 일터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네, 그쵸, 네. 그 무게감에. 근데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와 또 관련 사업은 기본이고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맞는 말씀이시고요. 모든 지원 사업과 모든 사업에 부처가는 모든 사업에 특히 노동에 관련된 사업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노동권에 대한 감수성이 네. 좀 필요하죠. 노동자 중심의 그러니까 사측도 사람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모두는 우리 가족,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료,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원 사업들과 내용, 그다음 그런 그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사람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노동 감수성도 맞지만 그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단어가 사람 존중 또는 사람에 네. 대한 존엄성, 그 목숨에 대한 그 존엄성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일터 연구소 이승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폴킴의 너를 만나 그리고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띄워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구성의 임지혜,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